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너네 학교 프린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가요는 언제부터?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를 일반적으로 고대가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불러지던 것이 나중에 한자로 번역되어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런 그 노래에는 항상 배경설화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우리 문학사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걸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야. 일단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너네 뭐 따로 필기할 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면 돼, 눈으로. 자, 고대가요. 원시종합예술부터 시작해,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 고대가요에 원시종합예술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 너희 학교 프린트에. 그치? 근데 그거는 원시종합예술을 고대가요와 분리하지 않고 본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대가요 이전에 원시종합예술 형태가 원래 있는데 그게 이제 분명하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대가요를 더 이전까지로 끌고 올라가서 원시종합 예술적인 성격까지 이렇게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고대가요 시기에는 우리는 노래를 이렇게 부를 거야 라는 계획이 없잖아. 그치? 없고 그리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사 비슷한 어떤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가요에는 그런 성격이 같이 가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대가요 시기는 삼국이 막 성립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막 자리 잡잖아.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든 국가, 우리가 전에 없이 새롭게 만든 국가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늘이여 도와주십시오, 뭐 바다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이제 노래로서 이 한 문학의 발레로서 같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에서 몇몇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일단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개인적인 노래를 먼저 불렀냐 공동체적인 노래를 먼저 불렀냐 그럼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부터 얘기했겠어요? 집단적인 노래부터 공동체적인 노래부터 합니다. 노동요로서 불렀던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서정적인 노래가 나와. 왜 그럴까? 그치, 부족사회이기도 하고 또 너네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볼 수가 없지? 그거 18세지 그걸 보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단체로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너네 반이랑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행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해외로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어. 혼자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하겠어?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잖아. 그런 심리가 여기 반영된 거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가요식이 아까 얘기했어요. 나라가 막 성립되는 시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나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 누구야? 먹고 사는 거, 그치? 내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먹고 사는 것을 잘 유지하려면 이 집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집단에서 하는 일에 먼저 참여를 하는 거지.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는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저 하늘이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요라는 집단적인 성격인 노래에서 개인적인 성격의 노래로 변모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뭘 배웠냐면 부지가를 배웠고 황조가를 배우게 된 거죠. 황조가나 공무도화가. 얘네는 다 고대가요인데, 그치? 고대가요인데 얘는 어떤 성격? 집단적인 성격. 얘는 개인적인 성격.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교재에는 그걸 비교를 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고대가요가 먼저 등장을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라시대가 되었고 신라시대부터 향가라고 하는 노래가 지어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향가라고 하는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왜 향가야 얘가? 이 향자가 그치 향찰할 때 향자죠. 근데 사실 향찰에다가 이두라고 하는 표기 방식도 함께 곁다리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주된 표현이 향찰이야. 향찰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표기하는 거야? 그치. 뜻과 음을
구별해서 표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야.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향찰로 표기된 이 문학들을 한문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권의 문학이 아니라 우리의 문학이라고 포용을 하는 거지. 얘가 수단은 이러했지만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중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줬니? 처음 보니? 내가 엊그저께 또 딴 데서 해가지고 자, 이게 성명할 영자예요. 그럼 나는 뭘 쓴 거야 지금? 내가 뭘 쓴 걸까? 아무거나 말해봐. 그럼 맞춰봐. 맞지? 내 특성을 잘 파악했네. 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맞아요. 근데 너네가 지금 왜 헷갈린 거야? 다 말이 돼. 그치 맞아. 현찰 표기의 가장 큰 문제인 거야. 뜻과 의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뜻을 가지고는 실질 형태소를 표기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를 가지고는 형식 형태소를 표기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자만 써놓고 나면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실질 형태소인데? 까지 될 거야. 그래서 이건 향가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제방외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정리가 다 됐는데 그런 거 있어요. 찬기파랑 그다음에 모죽지어다 이런 노래들은 제목이 찬 기파랑 가니까 기파랑을 찬양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모 죽지랑 가니까 모 죽지랑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리워하는 방식이나 찬양하는 방식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1학년이니까 제방외가를 배워요. 2학년 되면 얘네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기파랑을 김한준 씨가 해석한 거랑 양주동 씨가 해석한 거 두 개 놓고 차이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찬기파랑을 왜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 근데 알아야 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셋 다 말이 되잖아? 그걸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이제 표기상의 특징이야. 그러면 향찰로 표기하는 건 했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는 3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 그 다음에 미쳤나봐. 기, 서, 결이라고 하는 이런 3단 구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3단 구성이 모든 향가에 다 적용이 될까요? 아니지. 이 3단 구성은 10부채 향가에만 적용이 되는 특징이야. 그럼 10부채 향가하고 구별되는 다른 향가들도 있겠네. 걔네는 8부채 그리고 4부채. 자, 얘네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줄수, 행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10줄짜리, 얘는 8줄짜리, 얘는 4줄짜리. 그럼 여기에서 가장 완성된 형식은 당연히 19채지, 그치? 4에서 시작해. 짧게 노래를 민요적으로 부르다가 얘는 민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의 노래를 부르다가 너네가 아는 건 뭐 있냐면 서동류. 중학교 때 다 한 번쯤은 배우는 거. 서동류. 선화공주님이 맞둥방을 밤에 막 몰래 안고 갔대 막 이러면서 노래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르게 만들어서 막 주술적인 그 효과를 얻었잖아요. 그게 이제 4부채한 거고, 그 다음에 발전된 형태가 8부채인데 얘는 형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정리되지가 않았어. 근데 갈수록 더 이제 형식이 정제되어서
비유적, 굉장히 고차원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도 가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9체 현가를 주로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럼 3단 구성에서 특히 결구에서 낙구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감탄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탄사가 하는 일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시상을 전환하거나 집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앞에서 계속 보고 싶어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하지만 괜찮아 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게 분위기가 시상이 전환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거지. 분위기를 환기한다라는 표현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시상을 전환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집약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여기는 분위기가 바뀌지가 않아. 쭉 가는 거야.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집약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전환이랑 집약이랑은 완전히 항상 구별해서만 써야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게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은데 하지만 참을게. 하면 진짜 이제 안 보고 싶어지는 거야? 아니지. 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지. 근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된다라는 표현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집약되는 효과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향가는 요 정도? 요 정도 보시고 자 향가를 지나면 여기서 너네가 배운 게 뭐냐면 제망매가죠. 사실 이제 이 제망매가가 문학적으로 이제 향가 작품 중에서 정말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꼽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이 아까 여기 썼던 찬깃바람가 이 두 가지는 정말 위대한 향가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빼먹었네. 여기다가 덧붙여서 얘네들은 항상 배경설화가 함께 존재해요. 고대가요가 그랬듯이 배경설화가 함께 기록되어 전하는데 이 배경설화를 보면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불렸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 종이가 날아. 어디로 날아갈게? 서쪽으로 날아. 서쪽에 뭐가 있는데? 이터찰이 뭔데? 그치, 극락세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있어. 내가 얘를 위해서 준비한 이 종이가 그쪽으로 갔어. 걔가 어디에 있는데? 극락세계에 있으니까, 그치? 서쪽이 이쪽이잖아, 그치?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주술적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말한다라고 하려면 항상 배경설화랑 같이 갑니다. 일단 보면서 한 번 더 보고요. 자, 이렇게 한가를 지나고 한시도 있네요. 한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가 보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고려 건국 즈음에 돼서야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떠듬떠듬 읽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너네가 영어 처음 배웠을 때처럼.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갈수록 잘 쓰게 돼서 그때부터는 좀 더 한시를 더 잘 이렇게 쓰는 상황이 됐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위쪽에 쓴 거는 얘들아 좀 겹다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시대에 불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리도 배웠었고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뭐였더라? 누가 불러?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세상에 평민이 불렀어. 지뢰층이 아니라 평민이 불렀어. 왜냐면 지뢰층이 아닌 평민이 불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좀 더 일상적인 그러면서 진솔한 노래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뭔가 정해진 형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는 형식적으로 그다지 틀이 잡혀있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민요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부르는 노래였던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까? 조선시대에 들어서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악보를 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동네방네에 있는 그 유명한 노래들 좀 모아와.
이게 돼서 걔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과정, 궁중음악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고려가요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는 구전되다가 후대에 기록이 됐다. 자, 이 기록될 때 한자로 기록돼요? 우리말로 기록돼요? 우리말로 기록돼요. 그래서 원래는 구전문학인데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생기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 뭘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자, 구전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려가요의 특징은 뭐다? 얘가 너무 한 3단계를 건너뛰었어. 내가 일단 앞에 2개를 치워볼게. 구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르는 거를 갑자기 이제 너네가 2절, 3절, 4절 이어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있어. 그래서 얘는 집단적인 창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1절 만들었는데 네가 2절 만들고 3절, 4절 이렇게 하면은 공동 창작물. 그치? 집단 또는 뭐 공동의 창작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내용이나 표현적인 면에서 통일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예 없지는 않고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거든요? 너 아는 노래가 뭐네? 아무튼 유행하는 노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여기저기 끼어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노래를 안 들어서 무슨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네. 나 요즘 그거 많이 들어. 헤이마마. 스우파를 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 그거랑 뭐더라? 요즘 그 인스타 릴스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 게 거기 노래 맨날 똑같은 걸로 애들이 똑같은 영상 자꾸 찍어서 올리더라고. 그런 거밖에 몰라. 아무튼 그런 거. 구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있다면 기록이 되면서 생긴 특징은 뭘까? 후렴구는 여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딱 치우치는 특징은 아니에요. 고려가요의 특징이야. 그건 후렴구나 여음 이런 거는 후렴구가 있다 또는 여음이 있다. 그 다음에 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절되어 있는 형태, 분절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기록될 때 생긴 특별한 특징이 있어. 기록은 언제? 궁중음악에 들어가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 원래 무슨 노래라고? 일상적이고 진솔한 노래였어? 그걸 여기다 그냥 갖다 둔다고? 옆집 혜원이는 남자친구를 15명 사귀었어요. 돼? 곤란하잖아 너무. 그치?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얘들아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였는데 조선은 정말 더없이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무 노래나 갖다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되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고려가요에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됐어요? 뭐가 삭제됐어요? 그치. 후렴구가 추가가 됐어. 위 증질과 대평성대. 야,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위 증질과 대평성대가 뭔 소리야? 님 저를 버리고 가실 건가요? 태평성대를 누리세요.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게 고려가요에서. 그래서 우리가 동동도 할 건데 동동에서도 뭐가 추가된 걸까 아니면 뭐가 삭제된 걸까를 좀 볼 필요가 있겠지.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려가요 지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경기체가 있죠. 경기체가. 얘는 이제 집권층이나 이제 위에 머리 좀 쓰는 애들, 공부 좀 한 애들이 나 이런 거 알아? 너 이거 아니? 나 이런 거 자랑하려고 쓴 거여서 의미가 없어. 노래 같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잘 안 배우고요. 사실은 고려가요는 그래서 경기체가랑 그다음에 속요를 합해서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원래 부르는 건데 얘를 아예 그냥 거의 쳐주지를 않으니까 거의 쳐주지를 않고 경기체가 말이 고려시대지 거의 고려 끝 무렵에부터 불렸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빼고 나면은 고려가요나 고려소가와 거의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볼 게 있을까? 없네요. 다 있네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악장, 언해 이런 것들인데 자, 얘들아 언해. 너네 언해가 뭔지 알죠? 왜 몰라? 소학원에 배웠잖아. 안 배웠어? 아직? 배웠어요? 세종어제 혼민정음
우리가 배웠던 걔네들이 이제 언해의 성격을 갖는 것들. 그래서 이제 유학, 불교 경전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배운 소화언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용비어천가가 앞장이고요. 앞장은 용비어천가, 언해는 소화언해. 그렇구나. 내가 배웠구나. 넘어가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시조. 그리고 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뭐가 먼저다가 없어. 시조랑 가사는 누가 먼저고 뭐가 뒤다 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시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딱 정제되어 있는 느낌인데 가사는 좀 풀어졌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일단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가사가 시조에서 확장된 형태로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기록으로 딱딱딱딱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작품들을 거슬러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19채 한가처럼 정제된 형식이에요. 근데 19채 한가와 차이는 뭐냐면 19채 한가는 4, 8, 10 하면서 점점 가다듬어진 거라면 얘는 애초에 우리 이렇게 쓸 거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온 약간 MBTI J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부터 형식을 정했어. 그래서 어떻게 정했어요? 3, 4, 6, 9, 45자, 4. 이런 틀을 정했어. 애초에. 그럼 3장은 뭘 얘기해? 초장, 중장, 중장. 6, 9는 뭐지? 초장에서 앞, 전절, 후절 이렇게 앞뒤, 앞뒤로 두 구씩 나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면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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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글자, 4글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가 있지. 글자 수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3, 4조 또는 4, 4조. 요 한 덩어리가 3, 4 또는 4, 4, 3, 4, 4, 4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장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특히 다 이런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특히 종장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3, 5, 4, 3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쓰다 보면 5가 안 지켜질 때도 있어. 4가 안 지켜질 때도 있어. 3이 안 지켜질 때도 있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지켜. 사설시조로 변해가는 양상 중에도 그것을 계속 지킵니다. 평시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시조 그리고 사설시조 점점 확장되어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형식적으로 일단 확장이 되어가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확장이 되냐? 얘는 안 바뀌어. 그대로 아까 쓴 것처럼 선정기부 45자네요. 변하지 않아. 얘는 뭐가 확장될까? 형시조를 여러 개 이어서 연결해서 쓰는 거야. 1절, 2절, 3절, 4절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사설시조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중장. 주로 중장이 길어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원래 초장, 중장, 종장 해가지고 중장도 뭐 3, 4, 3, 4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막 늘리게 되는 거지. 그럼 중장만 늘어나나요, 선생님? 아니요. 이게 벌써 조선 이제 초기부터 불렸던 노래인데 조선 후기까지 오니까 500년이 지나잖아. 그럼 규칙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형식은 뭐 줏대 없이 다 깨지지만 뭐만 지켜진다. 얘가 지켜져. 좀 징글징글하게 3을 계속 지켜. 그게 이제 시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확장이 되어 가겠죠? 내용이 확장되어 가는 데는 창작하는 사람 또는 뭐 작자의 영향이 크는데 어떻게 되냐면 평시조는 사대부가 부르는 노래로 시작을 해요. 일단 사대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장르를 만들었을까? 시조라는 장르를 사대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갑자기? 고려가요도 있는데 고려가요 좀 발달시키면 안 됐나? 안 돼. 왜?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굉장히 물란하고 향락을 즐기고 막 지저분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유교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치? 유교 공부하는 선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해? 난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나는 굉장히 돌을 닦는 심정으로 문학을 쓸 거야.
근데 여기 아무 얘기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르고 깔끔하게 함축시켜서 쓰는 장르를 만들 거야 해서 만든 게 시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내용을 유교적인 내용을 노래했겠지. 유교적인 내용은 뭐야? 그치.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걸 알려면 요걸 봐야 돼. 요렇게 끊어요. 그래서 앞에를 사, 뒤를 대부 이렇게 읽는데 앞에 사는 선비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대부는 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에 가담하는 특성을 강조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대부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임금님 보필해야 돼. 그게 이제 사대부의 본연의 임무야. 그러면 자 유교적인 거 치인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임금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충. 그다음에 선비이기 때문에 내가 선비로서의 면모도 노래를 해야겠지. 선비의 면모는 뭘까? 즉 공부하는 거. 공부를 왜 해?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공부를 대학 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공부를 왜 했냐면 수양하기 위해서 했어요. 수양. 학문과 수양.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학문과 수양? 수양 어디서 하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자연친화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맥락인지 알겠죠? 그치?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누가 지은 거냐를 일단 봐야 돼. 그럼 연시조는 평시조가 여러 개니까 비슷하겠지. 자, 근데 평시조를 그러면 사대부만 지어 불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죠, 당연히. 평시조를 짓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 기녀를. 왜 기녀가 시조를 지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선비들 옆에서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같이 놀아주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예, 황진이야? 내가 지난번에 불렀던 그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보려?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 뭐죠? 말고 생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맞춰주다 보면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배웠을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노래를 불러야겠는데 나는 춤 이런 거 없어. 뭐 얘기해? 사람. 그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기녀가 이렇게 뛰어들었다? 그러면 기녀는 사실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 최하층이야.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어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시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평민까지 창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럼 평민들이 노래 부르면 고려가요도 어땠어? 일상적인 얘기 하잖아. 근데 여기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형식,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쌤이 시조를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전기와 후기를 묶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 흐름이 나오는 거야. 전기에 있는 설명에서 후기에 있는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향유층이 확대되거나 내용이 확대되는 형식이 점점 확장되고 이제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니? 시험 범위 아니지? 공부하고 시조하고 끝. 그치. 그래서 그냥 가사만 나오면 그때 공부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기말에 나오면 그때 하죠. 가사 이렇게 했어요. 맞아. 너네 성적이 이렇게 했지?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2학년도 요거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네 요거 다 알잖아? 그러면 수능